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비트패스입니다.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리스크를 다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맥스 카이저의 최근 인터뷰를 가져왔어요. 핵심 주장이 뭐냐면요. 글로벌 채권 시장 붕괴가 임박했고 그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폭등할 거라는 겁니다. 300조 달러 규모의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자본이 가장 단단한 돈으로 도망친대요.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 주장의 근거를 거시 경제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상황을 볼 때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어요.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980년대 레이건 대처 시대 이후로 세계 경제가 금융화됐거든요.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상품 거래하면서 돈 버는 시대가 된 거죠. 기업 수익의 상당 부분이 금융 활동에서 나오게 됐어요. 금융시대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요. 싼 돈이에요. 얼마나 싸게 돈을 빌려서 파생상품 만들고 구조화 금융상품 만들 수 있냐. 그게 수익을 결정해요. 그리고 수십 년간 세상에서 가장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요. 일본이에요. 일본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이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히 설명할게요. 일본에서 0.1% 금리로 엔화를 빌려요. 그 돈을 미국 달러로 바꿔서 4%에서 5% 금리 상품에 넣어요. 그러면 이자 차이만큼 수익이 나요. 돈을 옮기기만 했는데 4% 가까이 버는 거예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예요. 수십 년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일본에 구조화된 연금 시스템이 있어서 수조엔의 현금이 쌓여 있었거든요. 이 돈이 글로벌 금융가들한테 싼 자금 조달원이었어요. 헤지펀드, 투자은행들이 일본에서 싸게 빌려서 전 세계에 투자했어요. 이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2년간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3.5% 근처까지 갔어요. 제로 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일본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자국 경제를 지탱하려면 유동성이 필요하거든요. 일본이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 중 하나예요. 일본이 팔기 시작하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팔기 시작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채권 아포칼립스 시나리오예요. 채권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약 300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0경 원이 넘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에요. 외환 시장 다음으로요. 주식 시장보다 훨씬 커요. 글로벌 경제의 기반이라고 봐야 해요. 이 시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연기금이 문제가 생겨요. 보험사가 문제가 생겨요. 은행이 문제가 생겨요. 기업 자금 조달이 막혀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터졌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큰 규모예요. 채권 시장이 터지면 2008년이 애교로 보일 수 있어요. 맥스 카이저가 말하는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완전히 풀리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이 붕괴하면 자본이 도망칠 곳을 찾는데요. 그때 안전자산으로 어디로 가냐? 가장 단단한 돈으로 간대요. 맥스 카이저는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봐요. 논리가 이래요. 채권 시장이 붕괴하면 법정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요. 달러, 엔화, 유로 다 마찬가지예요.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서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요. 사람들이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도망쳐요. 금도 오르겠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이라 이동이 더 빠르고 국경이 없어요. 위기 상황에서 자본 이동 속도가 중요해요. 기업들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도 봐야 해요. 마이클 세일러가 시작한 거잖아요. 2020년에 스트래티지가 처음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때 세일러의 논리가 뭐였냐면요. 현금은 녹는 얼음 덩어리라고 했어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녹아요. 자사주 매입해봤자 한계가 있고요. 금보다 비트코인이 반감기로 인해 희소성이 더 빠르게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일러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ATM 방식으로 주식을 팔면 규제 장벽이 낮거든요. 주주들이 희석에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사니까 오히려 주당 가치가 올라가요. 희석이 곧 증가라는 개념이에요. 기업 재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거예요.
세일러가 수년간 이 아이디어를 전 세계 기업들한테 피칭했어요. 지금 보면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세일러 플레이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메타 플래닛, 홍콩 기업들, 유럽 기업들까지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넣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싼 돈에 접근할 수 있는 한 계속될 수 있어요. 저금리로 부채를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주가도 오르고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요. 선순환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이게 또 다른 신용 사이클 아니냐는 거예요. 닷컴 버블 때처럼 과잉이 오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맥스 카이저가 경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들이 부채를 쌓아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잖아요. 이게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 있대요. 1987년 주식시장 붕괴, 1993년 채권 붕괴, 1995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사태 같은 게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이래요. 비트코인이 오르는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크게 빠지면 어떻게 되냐?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산 가치가 떨어져요. 주가가 폭락해요. 부채 상환 압박이 오고요. 비트코인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업 트레저리 과잉이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맥스 카이저의 전망이에요. 또 다른 리스크도 언급해요. 정부가 비트코인을 압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맥스 카이저가 말하길 본인이 정부라면 두 가지 방법을 쓰겠대요. 첫째, 코인베이스를 압수하는 거예요. 코인베이스가 대부분의 기관 비트코인을 커스터디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장악하면 기관 물량 상당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둘째, 마라톤 마이닝이나 라이언 마이닝 같은 대형 채굴 업체를 압수하는 거예요. 텍사스에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들고 있고 채굴 역량도 있어요. 여기를 장악하면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시나리오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정부가 금을 압수한 적이 있어요. 1933년 미국에서 금 소유를 불법화했거든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금과 다른 점이 있어요.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100만 개 가지고 있어도 프로토콜을 바꿀 수 없어요. 몇몇 대형 플레이어가 담합해도 프로토콜을 바꾸는 건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게임 이론 때문이에요. 이런 종류의 조정을 하려면 많은 참여자들이 합의해야 하는데 어려워요. 자기 코인을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리가 없잖아요.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위험을 논의해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된대요. 믿음이에요.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살아남을 거라는 믿음을 인류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법정화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요. 개인 투자자 수준을 넘어서 국가 단위로 가면 어떻게 되냐? 게임 이론이 작동해요. 한 나라가 비트코인을 도입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유인이 생겨요. 뒤처지면 손해니까요. 엘살바도르가 먼저 법정화폐로 채택했잖아요. 아직 대세가 된 건 아니지만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미국에서도 정치인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얘기도 나오고요. 국가 수준에서 게임 이론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가속화될 수 있어요. 한 나라가 도입하면 경쟁국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게 맥스 카이저가 말하는 하이퍼 비트코인화의 시작이에요. 거시경제에서 주목할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미국이 사실상 역사상 가장 큰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대요. 공식 세율을 바꾼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 규정을 바꿨어요. 기업들이 거의 모든 걸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실효 법인세율이 10에서 12% 수준으로 떨어졌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법인세가 낮은 주요 경제국이 됐다는 거예요. 자본이 미국으로 몰릴 수 있어요.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려고 할 거고 투자가 늘어날 거예요. 이게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재정 적자는 늘어나겠죠. 세수가 줄어드니까요. 결국 더 많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채권 시장에 부담이 돼요. 맥스 카이저가 제시하는 거시경제 시나리오가 두 가지예요. 첫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중앙은행들이 위기를 막으려고 돈을 계속 찍어요.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급등해요. 둘째, 디플레이션 공황이에요. 부채가 터지면서 신용 경색이 오고 자산 가격이 폭락해요. 대공황 스타일이에요. 두 시나리오 모두 삶의 질이 떨어져요. 어느 쪽이든 좋지 않아요. 맥스 카이저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안 보인대요. 위기의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정치인들이 해결책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중심 금융 프레임워크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어요.
단기 전망도 있어요. 2026년에 비트코인이 비난받을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강세장에서 정치인들도 비트코인 지지자가 됐잖아요. 좋은 시절에는 다들 비트코인 편이에요. 근데 힘든 시기가 오면 달라질 거래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빠지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비난이 쏟아질 거예요. 투기 자산이다, 규제해야 한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요. 그때가 테스트래요. 진짜 비트코인 신봉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맥스 카이저는 그 시기를 버텨야 한다고 해요. 어려운 시기가 와도 결국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장기 전망은 뭐냐면요. 결국 모든 것이 비트코인 대비 제로로 간다는 거예요. 하이퍼 비트코인화라고 부르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고 비트코인으로 저축하고 비트코인으로 쓰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냐는 의미가 없어져요. 배경이 되는 거죠. 2009년부터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요. 모든 자산이 비트코인 대비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도 금도 부동산도요. 이 패턴이 계속된다는 게 맥스 카이저의 주장이에요. 버블이 터질 때, 모든 것에 버블이 터질 때 안전자산 자금이 가장 단단한 돈으로 몰린대요.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시장은 신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왜 사냐면요. 내년 이익의 20배를 지금 주고 사는 건 그 회사가 성장할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국채를 왜 사냐면요. 미국이 5년, 10년, 20년 후에도 이자를 갚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신뢰가 필요해요. 그 신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자산 가격이 폭락해요. 채권 시장이 터지면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뭘 신뢰하게 되냐? 맥스 카이저는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아니라 코드를 신뢰하는 거죠. 프로토콜에 내재된 아름다움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한대요. 리스크도 정리해야죠. 맥스 카이저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첫째, 채권 시장 붕괴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어떻게든 막을 수도 있거든요. 2008년에도 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갔다가 막았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요. 둘째,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위기가 오면 오히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서 팔릴 수도 있거든요.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 비트코인도 같이 빠졌잖아요. 셋째, 규제 리스크예요. 정부가 비트코인을 압수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극단적이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넷째, 기업 트레저리 과잉이 역풍이 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연쇄 청산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몇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첫째, 글로벌 채권 시장을 주시해야 해요. 일본 10년물 금리가 중요한 지표예요. 여기가 더 올라가면 경계해야 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짐이 보이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둘째, 기업 트레저리 동향을 봐야 해요. 세일러 플레이, 따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건 강세 신호지만 과잉이 되면 리스크예요. 이 기업들 부채 수준을 체크해야 해요. 셋째,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2026년에 비트코인이 비난받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 공포에 팔면 나중에 후회해요. 넷째, 몰빵은 위험해요. 맥스 카이저 주장이 맞아도 타이밍을 모르니까요. 분산하고 장기 관점으로 접근해야 해요. 일본 금리 상승이 왜 글로벌 문제인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일본이 미국 국채를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중국 다음으로 많아요. 일본 국내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보다 국내 채권을 선호하게 돼요. 미국 국채를 팔고 일본 국채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요. 주식 시장에도 부담이 되고요.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영향받아요. 이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일본 한 나라 금리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게요. 한국도 이 시스템 안에 있어요. 원화도 법정화폐고 한국 채권 시장도 글로벌 채권 시장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글로벌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한국도 영향받아요. 원화 가치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한국에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비트코인이 왜 오르냐 내리냐가 그냥 수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유동성, 금리, 채권 시장, 환율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큰 그림을 보면서 투자해야 해요.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맥스 카이저의 핵심 주장이에요.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글로벌 금융 건강의 핵심 지표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풀리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 붕괴가 올 수 있다. 300조 달러 채권 시장이 터지면 자본이 가장 단단한 돈으로 도망친다. 그게 비트코인이다. 기업 트레저리 전략도 주목해야 해요. 세일러 플레이가 확산되고 있는데 과잉이 되면 리스크예요.
부채 쌓아서 비트코인 사는 구조가 역풍 맞을 수 있어요. 2026년에 비트코인이 비난받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 그때가 테스트래요. 장기적으로 모든 것이 비트코인 대비 제로로 간다는 게 맥스 카이저의 전망이에요. 동의하든 안 하든 거시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비트패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가입 양식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